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명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줄었는데요. 하지만 이 추석 연휴 기간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신규 확진자는 69명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100명을 넘어섰지만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2명 늘었고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5명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해외 유입을 빼고 국내 지역 발생은 모두 60명인데요. 경기에서 22명, 서울에서 19명으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상당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대전에서 일가족 감염이 발생하면서 7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작된 이번 유행은 8월 하순에 정점을 찍은 뒤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지난달 하순 이후로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50에서 10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3월 유행 때와는 차이를 보이는 점인데요. 당시 일일 최고 확진자 수는 이번보다 훨씬 많았지만 진정되는 속도 또한 상당히 빨랐죠. 그러나 이번에는 인구가 더 밀집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유행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추석 이후에도 이 병원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일가족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서 우려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전북 정읍의 친인척들 사이에서 모두 8명이 감염됐습니다. 이후에 이 지역 주민 4명이 2차 감염되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전으로 벌초하러 다녀온 뒤 식사를 함께했던 일가족 8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주요 집단 감염 현황을 보면 어제 정오 기준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 확진자는 50명으로 늘었고요.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 관련해서도 누적 확진자 30명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 새로운 집계 현황이 발표됩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주만 보면 그 비율이 15%까지 높아졌습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많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여전히 18%에 달합니다. 내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집회나 여행을 자제하고 혹시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할 경우 거리 두기와 위생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추석 연휴 이후 대전에서 일가족 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는데요.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이들 가족과 접촉한 사람이 무려 300여 명에 달해 대전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추석 연휴 벌초를 하고 온 일가족 8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그제 70대 남성 A씨가 먼저 확진된 데 이어 어젯밤 A씨와 함께 벌초하고 온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모두 확진된 겁니다. 전국 열천이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하여간 그날 행동이 거의 같이 했다고 보면 돼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일가족과 접촉한 인원은 300여 명입니다. A씨의 가족들이 근무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어린이집, 영어 공부방을 비롯해 손주들이 다니던 중학교와 어린이 야구단까지 검체 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통신연구원은 확진자가 근무한 7연구동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한 뒤 직원 450여 명을 재택근무시켰습니다. 7동에 근무한 직원들은 하루 정도는 재택근무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확진된 딸이 교사인 어린이집은 교사와 원아 97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중학생 소녀는 지난 5일 등교한 것으로 확인돼 교사와 같은 반 학생 36명의 검사를 진행했고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학교에 투입해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A씨가 대전 366번 확진자인 70대 여성과 접촉한 뒤 확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366번 확진자도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일가 친척 15명과 모여 함께 식사한 뒤 가족 2명과 함께 지난 5일 확진됐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가족 간 감염이 현실화된 가운데 접촉자 검사 결과는 오늘 밤부터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서울에서는 병원과 종교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로 예고된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집회 신고 단체들의 집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해 병원 관계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다나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이 센터에서도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관악구 큰믿음 유신 감리교회에서도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교인끼리 악수나 포옹 등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동대문구 성경모임 관련해 1명, 관악구 사랑나무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4일째 2자릿수를 기록 중이지만 추석 연휴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용한 전파의 진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글날 연휴 기간 방역에 더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 한글날에도 일부 단체가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과 지자체에 불법 집회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내일 집회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청역 등 광화문 인근 지하철 4곳에 열차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퇴원 후 바로 직무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의 몸에서 코로나19 항체가 생성 중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확진 후 일주일이 지나야 항체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백악관 발표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된 지 나흘 만에 항체를 생성했다는 겁니다. 건강은 호전됐지만 최초 확진 시점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확진 판정받은 지 6일, 병원서 퇴원한 지 사흘째,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앞에 해병대원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관저에 격리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근한 겁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continues to work. He's in very good health. We're pleased with his progress. 확진 후 나흘 동안 열이 없었고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코로나19 항체를 생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채취한 검체에서 항체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확진 후 빠르면 일주일 뒤에 항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발표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 확진된 지 나흘 만에 항체를 생성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시점이 공식 발표된 것보다 더 이른 시점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I don't know when he last tested negative, and I've answered this question a number of times. 대통령이 받은 항체 치료 때문에 일부 항체가 검출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후부터 잇따라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에 대비하라는 것부터 우편투표, 상대 공격까지 평소처럼 열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건강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구심이 해소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의료진도 대통령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24,422명입니다. 현재는 1,532명이 격리 치료 중이시고 위중증 환자는 97명이십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2분 발생하셨고 누적 사망자는 427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하여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1명입니다. 경기 화성시 가족 모임 관련하여 10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가족 관련하여 10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마스터 플러스 병원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입니다. 대전 일가족 지인 모임 관련하여 10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지인 모임 의료기관 접촉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입니다. 이외 발생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발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기준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9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은 7명입니다. 해외 유입 국가를 말씀드리면 필리핀, 미얀마 각 1명, 인도네시아 3명이며 폴란드 1명, 미국 3명입니다. 오늘은 인플루엔자 등 여러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손 씻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스크와 함께 가장 유용한 예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접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이 의외로 호흡기 감염병의 주요 전파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즉,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도 손을 통해 전파되는 확률이 결코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18년에서 19년 사이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 소아와 어르신에서 얼마나 자주 손으로 얼굴을 접촉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시간 동안 얼굴에 22회 손을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점막 부위로는 코 4.7회, 입 2.9회, 눈 1.8회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빈도로서 1시간 동안 46회 접촉합니다. 입이 12.7회, 코 10.2회, 눈 4.9회 순입니다. 만약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이 얼굴의 점막 부위에 접촉하게 된다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염의 경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는 감염자가 재채기를 할 때 습관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는 경우를 가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은 분비물에 오염되게 되고 오염된 손이 무늬 손잡이와 같은 사람이 손이 자주 닿는 사물을 접촉하게 된다면 다중 전파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사람의 손이 다시 오염된 사물에 접촉하게 되고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전 코나 입과 같은 부위에 접촉하게 된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바이러스를 호흡기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가능한 자주 손을 씻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신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혁신적인 방역 수단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방역 수단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번 더 많은 손 씻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병원장들은 신규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면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보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전국 주요 대학 병원장들이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대학 병원장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볼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의료 인력이 아쉬운 상황에서 당장 2,700명의 의대 4학년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보지 못할 경우 내년에 심각한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함께 앞으로 5년간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장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의대생들이 앞으로 의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를 거부하고 집단 행동을 했고 이에 동조한 교수들로 인해 심각한 의료 공백이 생겼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사들의 집단 휴진 이후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주었지만 의대생들이 거부한 상황에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도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장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가고시 재응시와 관련해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오늘도 북한군의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 등이 쟁점인데요. 첫날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한 여야는 정쟁 국감하지 말라, 맹탕 국감이었다. 이렇게 서로 비판했습니다. 정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의혹을 밝힐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해 맹탕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석을 희망하는 정인에 대해서도 정인 채택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 국감에서 좋은 정책 점검과 제안들이 나왔다고 호평하면서 야당을 향해선 정쟁 국감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장관 가족감사냐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민생을 최우선하는 국감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야말로 야당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틀째로 접어든 오늘 국정감사는 법사위와 국방위, 농해수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진행됩니다.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북한군의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사실관계와 월북 여부, 정부 대응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을, 국민의힘은 부실한 정부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각각 주장한 가운데 해수부는 피살 공무원 관련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은 독감 백신 상온 노출 경위 질의가, 행안위에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도심 집회 봉쇄 과잉 대응 논란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감사가 실시되는 법사위에선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종 시한을 제시한 공수처법을 놓고 위헌 여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도 진행됩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세계 무역 분쟁을 다루는 WTO 차기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여성 후보와 함께 최종 2명에 올랐는데요. WTO 사상 첫 한국인 수장이 될 수 있을지 회원국들의 마지막 투표를 거쳐 다음 달 초에 결정됩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전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전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5명의 후보가 겨룬 2차 라운드에서 결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고 여기에 유 본부장이 올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상대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직을 역임한 세계은행 전무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는 부분이 강점입니다. 반면 유 본부장은 25년 경력의 통상 전문가로 주요 무역 협상을 두루 거쳐 WTO 본연에 가까운 실무 경험이 높은 경쟁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견 발표에서 유 본부장은 WTO의 약화된 위상과 다자 무역 체제를 복원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I will work hard and make utmost efforts to produce a tangible outcome, the multilateral trading agreements at the WTO. 개도국 지지를 받는 아프리카 후보와 마지막 승부를 겨룬다는 점, 또 미중 무역 갈등 속 다음 달 미국 대선이 변수로 꼽힙니다. 여성 후보 2명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며 WTO는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또 유 본부장이 선출될 경우 WTO 첫 한국인 수장이 됩니다. WTO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비공식 회의에서 유 본부장의 결선 진출과 함께 향후 일정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결선은 164개 회원국들의 지지 의사를 다시 모아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세계적인 그룹 BTS 방탄소년단에게도 운동선수나 예술가처럼 병역 특례를 줘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작 본인들은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뛰어난 사람도 혜택을 주자는 병역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7 청년이죠.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죠. 6주째 최상위권입니다. 그 파급 효과만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곡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물이라는 뜻보다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라죠.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돌파구 같은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는데요. 자, 그런데 병역 특례 논란도 함께 터졌습니다. 이번엔 정치권에서인데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건 지난 2018년입니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한 뒤였죠. 운동선수나 예술가 못지않게 한류 스타도 국위 선양 충분히 했으니까 자격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련 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또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이후 그 논란이 재가열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고요. 함구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병역 특례란 예술과 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지난 197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시행령에 따라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을 했거나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을 때는 국내 예술대회 1위, 또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를 했을 경우에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었죠.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또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그 선수들 병역 특례 받았습니다. 또 바둑에서도 국제 기전 우승과 준우승을 했다며 이창호를 비롯한 기사 5명이 병역 혜택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왜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는
혜택을 못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이들을 추가하자는 이 병역법 개정안이 이렇게 발의가 돼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병역 특례 문제도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은 또 저희 문체부만이 아니고 또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계 기관들하고도 또 국민들의 정서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주무부처 장관도 이렇게 긍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요. 정작 당사자인 BTS는 병역 의무를 수행할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팬클럽 아미도 정치권이 논란을 키운다며 거부감을 드러낸 상태인데요. 자, 사실 대중문화의 경우에는 체육이나 순수 예술과 달리 기준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차별을 두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이상 공정성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병역 특례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미 간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로절기인 오늘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4도 등 대부분 지역 25도 가까이 올라 낮 동안에는 조금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해안 지역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와 남해안, 영남 해안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요일까지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 서울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제주와 동해안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